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책과 함께 늘 행복하시길 바라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창비에서 출판하고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루쉔의 유일한 중편소설 아큐정전입니다. 번역은 전형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루쉔은 1881년에 태어났고요. 본명은 조우수런입니다. 루쉔은 필명이죠. 루쉔의 나이 31살인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10년 후 41살인 1921년에 아큐정전의 연재를 시작합니다. 20세기 내내 루쉔은 중국 문학의 강력한 중심으로 작용합니다. 그는 1936년 56세의 나이에 지병인 폐병으로 사망하는데요. 그의 사후에 마오쩌둥은 루쉔은 위대한 문학가일 뿐 아니라 위대한 사상가이자 혁명가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큐정전이란 아큐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쯤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아큐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무지와 비겁이라고 하겠습니다. 강한 자에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고 불편한 현실은 외면하고 합리화하며 이를 자신만의 정신승리법이라고 합니다. 이 정신승리법이란 자존심은 강하지만 자존감이 없는 아큐가 아무런 대책도 반성도 없이 무기력하게 현실을 합리화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총살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큐는 자신의 무고를 위해 한마디 항변도 하지 못합니다. 루쉔은 그 의미도 모르면서 단지 우쭐대며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 싶은 마음으로 혁명을 하려는 아큐와 웨이주앙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중국의 현실과 중국인의 모습을 자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뿐일까요? 읽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던 건 우리의 내부에도 아큐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산다는 건 마음속 아큐를 누르고 정의를 키우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언제든 환영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아큐정전, 루쉔 즈음, 제1장, 서. 나는 아큐의 성이 무언지를 모른다. 한 번은 그가 짜오시인 것 같았는데 다음 날이 되자 곧 모호해졌다. 그것은 짜오 노어른의 아들이 수제가 되었을 때였다. 징소리를 징징 울리며 소식이 마을로 전해졌을 때 아큐는 황주를 2잔 마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이것은 자기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가 원래 짜오 노어른과 일가이기 때문인데 자세히 따져보면 자기가 수제보다 3대 위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다음 날 지보가 아큐를 짜오 노어른 댁으로 데리고 갔다. 노어른은 보자마자 얼굴을 온통 불그락 푸르락하며 소리를 질렀다. 아큐, 너희 개같은 놈, 네가 나를 네 일가라고 말했더냐? 아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짜오 노어른이 달려들어 그의 따귀를 한 대 때렸다. 네가 어떻게 짜오씨일 수 있냐? 네가 어디가 짜오씨 자격이 있냐? 그래서 나는 아큐의 성이 도대체 무언지 끝내 알지 못했다. 나는 또 아큐의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다. 제2장 승리의 기록. 아큐는 성명과 본적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이전의 행장도 모호했다. 왜냐하면 웨이주앙 사람들은 아큐에 대해서 그에게 일을 시키거나 그를 놀림감으로 삼을 뿐
그의 행장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큐는 또 몹시 자존심이 강했다. 웨이주왕의 주민이 전부 그의 눈에 차지 않았고 심지어 두 문동에 대해서도 일소의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기색이었다. 무릇 문동이라는 것은 장차 수재라는 것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짜오 노어른과 치에 노어른이 주민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돈이 많다는 것 말고도 둘 다 문동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큐 혼자만은 정신상으로 특별한 존경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성내 사람들도 몹시 얕잡아 보았다. 예를 들면 길이 석자, 너비 세 채의 널빤지로 만든 의자를 웨이주왕에서는 긴 걸상이라고 불렀고 자기도 긴 걸상이라고 부르는데 성내 사람들은 쪽 걸상이라고 불렀다. 그는 생각했다. 그건 틀렸어. 웃기는군. 아큐는 옛날에는 잘 살았고 견식이 높았으며 게다가 정말 일을 잘했으므로 원래는 거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는 체질상으로 약간의 결점이 있었다.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그의 머리에 언제 생겼는지 모르는 나두창의 부스럼 자국이 몇 군데 있다는 점이었다. 그것도 그의 몸에 있는 것이기는 했지만 아큐의 생각을 살펴보면 그것만은 귀하지 못한 것이라 여기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는 라이 및 라이와 비슷하게 발음되는 모든 말을 꺼렸고 나중에는 더 확대하여 빛나다도 꺼리고 밝다도 꺼리고 더 나중에는 등불이나 촛불까지도 꺼렸다. 금기를 범하면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아큐는 부스럼 자국을 온통 붉히며 화를 냈는데 상대를 평가해보고서 어눌한 자 같으면 욕을 했고 힘이 약한 자 같으면 때렸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아큐가 손해를 보는 때가 많았다. 그래서 그는 차츰 방침을 바꾸어 대개는 화난 눈으로 노려보기로 했다. 아큐가 노려보기 주의를 채용한 뒤로 웨이주왕의 건달들이 더욱더 그를 놀려댈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만나기만 하면 그들은 일부러 놀라는 신용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와, 밝아졌다. 아큐는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화를 내며 노려보았다. 원래 등불이 여기 있었군. 그들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건달들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그를 놀려댔고 그러고서 마침내는 때리기까지 했다. 아큐는 형식상으로는 패배했다. 놈들은 노란 변발을 휘어잡고 벽에 그의 머리를 너댓 번 쿵쿵 짓지었다. 건달들은 그제야 만족해하며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 아큐는 잠시 선체로 나는 자식에게 맞은 셈 치자. 요즘 세상은 정말 개판이야. 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는 그도 만족하며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 아큐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나중에 하나하나 다 입 밖으로 말했기 때문에 아큐를 놀리던 사람들은 그에게 일종의 정신상의 승리법이 있다는 것을 거의 다 알게 되었고 그 뒤로는 그의 노란 변발을 잡아챌 때마다 사람들이 먼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큐, 이건 자식이 애비를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짐승을 때리는 거다. 네 입으로 말해봐. 사람이 짐승을 때린다고. 아큐는 두 손으로 자신의 변발 밑동을 움켜잡고 머리를 비틀면서 말했다. 벌레를 때린다. 됐지? 나는 벌레 같은 놈이다. 이제 놔줘. 벌레가 되었어도 건달들은 놓아주지 않았다.
전과 똑같이 가까운 아무데나 그의 머리를 대여섯 번 소리나게 짓지었고 그런 뒤에야 만족해하며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 그들은 이번에는 아큐도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0초도 지나지 않아 아큐도 역시 만족해하며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 그는 자기가 자기 경멸을 잘하는 제1인자라고 생각했다. 자기 경멸이라는 말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은 제1인자이다. 아큐는 이처럼 여러 가지 묘법을 써서 적을 극복한 뒤에는 유쾌하게 술집으로 달려가 술을 몇 잔 마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한바탕 시시덕거리고 한바탕 입씨름을 하여 또 승리를 얻고 유쾌하게 사당으로 돌아와 머리를 거꾸로 쳐박고 잠이 들었다. 제3장 속, 승리의 기록. 그러나 아큐는 항상 승리하기는 했지만 짜오 노어른에게 따귀를 맞은 뒤에야 비로소 유명해졌다. 그는 지보에게 200문의 술값을 바치고 화가 나서 드러누웠다가 나중에 요즘 세상은 엉망진창이야. 자식이 애비를 때리다니 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갑자기 짜오 노어른의 위풍이 생각났는데 이제 그가 자기 자식인 것이다. 그러자 스스로 점점 득의 만만해져서 일어나 젊은 과부 성묘가네를 읊조리며 술집으로 갔다. 그때 그는 짜오 노어르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층 고상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상하게도 그 뒤로는 과연 사람들도 그를 각별히 존경하는 것 같았다. 웨이주왕의 통례로는 아치가 아빠를 때렸다거나 리스가 짱산을 때렸다고 한다면 본래 무슨 사건이라 할 수 없었고 반드시 짜오 노어른 같은 유명한 분과 관계되어야만 사람들의 입에 올랐다. 일단 입에 오르게 되면 때린 사람이 이미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은 사람도 그 덕으로 유명해졌다. 아큐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은 물론 말할 필요도 없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짜오 노어른이 잘못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잘못을 했는데도 왜 사람들은 그를 각별히 존경하는 것 같을까? 이는 난해하지만 천착해보면 아큐가 짜오 노어른의 일가라고 했으니 비록 매를 맞기는 했지만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고 그러므로 조금 존경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공자묘에서 제물로 바친 소와도 같이 비록 돼지나 양과 똑같은 짐승이지만 성인께서 젓가락을 대신 것이므로 선유들이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아큐는 그 뒤로 여러 해 동안 득의 양양했다.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왔다. 그자도 아큐가 가장 혐오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치엔 노어른의 큰 아들이었다. 그는 이전에 성내로 나가 서양식 학교에 다니다가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반년 뒤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리도 고다졌고 변발도 없어져서 그의 어머니는 10여 차례나 통곡을 했으며 그의 마누라는 3차례나 우물에 뛰어들었다. 나중에 그의 어머니는 가는 곳마다 그 변발은 술에 취했다가 나쁜 사람들에게 잘린 거라고요. 원래 높은 관리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머리가 자라기를 기다려 다시 알아보는 수밖에 없지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큐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한사코 그를 가짜 양놈이라고 부르고 외국의 앞잡이라고도 불렀으며 그를 보기만 하면 반드시 속으로 몰래 욕설을 퍼부었다. 그 가짜 양놈이 가까이 다가왔다. 중대가리
노새. 아큐는 지금까지 속으로만 욕을 했지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마침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복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조그맣게 소리를 내버렸다. 뜻밖에도 그 중대가리는 노란 칠을 한 지팡이 아큐가 말하는 곡상봉을 들고 큰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 순간 아큐는 아마 때리려는가 보다 하고 온몸을 움츠리고 어깨죽지를 올린 채 기다리자니 과연 딱 하는 소리가 났는데 확실히 자기 머리를 때린 것 같았다. 저 아이한테 한 말인데? 아큐는 근방의 한 아이를 가리키며 변명했다. 딱, 딱, 딱. 아큐의 기억으로 이것은 평생에 두 번째 가는 굴욕이라 해야 할 것 같았다. 다행히 딱딱 소리가 난 뒤에 그는 오히려 일이 완결된 것 같았고 반대로 홀가분한 느낌이 들었으며 또한 망각이라는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보물이 효력을 나타내었다. 그가 천천히 걸어 술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에는 벌써 기분이 제법 좋아져 있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정수함의 젊은 비구니가 걸어왔다. 아큐는 평소에도 그녀를 보면 침을 뱉고 욕하고 싶어졌는데 하물며 굴욕을 당한 직후임에야. 그래서 그는 기억이 되살아났고 또 적개심이 생겨났다. 오늘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가 했더니 원래 너를 만났기 때문이구나 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앞을 막아서며 큰 소리로 침을 뱉었다. 각! 퇴! 젊은 비구니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갈 뿐이었다. 아큐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내밀어 그녀의 새로 깎은 머리를 쓰다듬고 바보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중대가리야, 빨리 돌아가라. 화상이 널 기다리니까. 왜 집적대는 거야? 비구니가 얼굴을 붉히고 말하면서 걸음을 빨리 했다. 술집 안의 사람들이 크게 웃었다. 아큐는 자기의 공로가 칭찬을 받는 것을 보자 더욱 신바람이 났다. 이 자손이 끊어질 아큐놈아! 멀리서 젊은 비구니의 울음 섞인 음성이 들려왔다. 제4장 연애 비극. 이 자손이 끊어질 아큐놈아! 아큐의 귀에 또 그 말이 들렸다. 그는 생각했다. 맞는 말이다. 여자가 하나 있어야 한다. 자손이 끊어지면 아무도 제삿밥을 차려주지 않을 것이다. 여자가 하나 있어야 한다. 그날 아큐는 짜오 노어른댁에서 하루 종일 쌀을 찢고 저녁밥을 먹은 다음 부엌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짜오 노어른댁의 유일한 하녀 우마가 그릇을 다 씻고 나서 긴 의자에 앉아 아큐와 잡담을 나누었다. 마님은 이틀 동안 아무것도 잡숫질 않으셨는데요. 왜냐하면 나으리께서 젊은 첩씨를 여자, 우마, 이 젊은 과부라고 아큐는 생각했다. 우리 젊은 아씨는 8월에 아기를 낳을 거예요. 여자라고 아큐는 생각했다. 아큐는 담뱃대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우리 젊은 아씨는요. 우마는 계속 수다를 떨었다. 나하고 너하고 자자. 나하고 너하고 자자. 아큐는 갑자기 다가가서 그녀에게 무릎을 꿇었다. 한순간 조용해졌다. 아이고 머니. 우마는 잠깐 얼떨떨해 하더니 갑자기 부르르 떨고 큰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뛰어가면서도 소리를 질렀고 나중에는 울기까지 하는 것 같았다. 아큐는 벽을 향해 꿇어앉은 채 멍하니 있다가 두 손으로 빈 의자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면서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자 그는 확실히 좀 마음이 불안해져서 황급히 담뱃대를 허리띠에 찔러 넣고 쌀을 찌우러 가려고 했다. 딱 하는 소리가 나며 머리에 굵직한 것이 떨어졌다. 그가 급히 뒤돌아보니 그 수재가 굵은 대나무 몽둥이를 들고 앞에 서 있었다. 괘씸한 놈! 너 이놈! 그는 부엌문을 뛰쳐나갔다. 등에도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왕바단! 수재가 뒤에서 관화로 이렇게 욕했다. 제5장 생계 문제. 그는 일어나서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거리를 어슬렁거렸는데 우통을 벗었을 때 살을 애는 아픔보다는 덜 했지만 점점 더 세상이 이상스럽게 느껴졌다. 그날부터 웨이주왕의 여자들은 갑자기 부끄럼을 타는 것 같았다. 그녀들은 아큐가 걸어오는 것을 보면 얼른 저마다 문 안으로 숨어들었다. 심지어 50살이 다 되어가는 쪼우치댁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 허둥지둥 숨었으며 게다가 11살짜리 계집아이까지 불러들이는 것이었다. 아큐는 몹시 이상스럽게 여겼고 그리고는 이것들이 전부 갑자기 숙녀 흉내를 내는군. 이 환양년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더욱더 세상이 이상스럽게 느껴진 것은 여러 날 뒤의 일이었다. 첫째, 술집에서 외상을 주지 않으려 했고, 둘째, 사당을 지키는 영감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게 그를 쫓아내려 하는 것 같았고, 셋째, 며칠째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분명히 여러 날째 아무도 그에게 일을 시키러 오지 않았다. 술집에서 외상을 주지 않는 것은 참고 견디면 되었고 영감이 그를 쫓아내려 하는 것은 혼자 잔소리하게 내버려 두면 그뿐이었지만 단지 아무도 그에게 일을 시키러 오지 않는 것은 아큐의 배를 고프게 했으므로 이것만은 실로 아주 제기랄한 일이었다. 아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단골집을 찾아다니며 물어보았는데 짜오씨 댁의 문턱만은 넘어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사정이 달라져 있었다. 어김없이 남자가 하나 걸어 나와 몹시 귀찮다는 얼굴을 하고 거지를 돌려보내는 것처럼 손을 흔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없어. 나가. 아큐는 더욱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이 집들은 지금까지 일거리가 없었던 적이 없고 지금 갑자기 한결같이 일이 없어질 턱이 없으므로 이 이면에는 뭔가 수상쩍은 게 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유심히 알아보고서 사람들이 일이 있으면 모두 샤우돈을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샤우디는 가난뱅이 애송이로서 말라깽이인데다 약골이어서 아큐의 눈에는 왕털보보다 위치가 아래였는데 뜻밖에도 이 애송이가 자기 밥그릇을 빼앗아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아큐의 분노는 평소와 아주 달랐고 씩씩거리며 걸어가다가 갑자기 손을 휘두르며 노래를 불렀다. 내 손은 쇠 채찍을 들어 너를 때린다. 매우 따뜻한 어느 날 미풍이 살랑거리는 게 잠옷 여름 기운이 돌았는데도 아큐는 한기를 느꼈다. 그래도 그건 견딜만 했다. 첫째는 배고픔이었다. 소 미불에 모자에 무명저고리는 벌써 없어져 버렸으므로 그 다음엔 소음저고리를 팔았다. 이제는 바지가 남았는데 이거야 벗을 수가 없는 것이고 누더기 겹저고리가 있지만 신발 밑창으로 쓰라고 남에게 줘버리면 모를까 팔아서 돈이 될 것도 못 되었다.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가 구걸을 하기로 작정했다. 그는 길거리를 가면서 구걸을 하려고 했다. 웨이주왕은 본래 큰 마을이 아니어서 오래지 않아 다 지나가 버렸다. 마침내 그는
정수함에 담장 밖에까지 와버렸다. 암자의 주위도 논이었는데 실록 속에 하얀 벽이 우뚝 솟아 있었고 뒤편에 낮은 토담 안쪽은 채마밭이었다. 그는 얼른 무 4개를 뽑아 푸른 줄거리를 뜯어버리고 앞섭에 품었다. 그러나 늙은 비구니는 벌써 나와 있었다. 아미타불, 아큐, 왜 밭에 뛰어들어와 물을 훔치는가? 아뿔싸 죄악이로다. 아뿔싸 아미타불. 내가 언제 당신네 밭에 뛰어들어가 물을 훔쳤어? 아큐는 힐끔거리며 걸어가면서 말했다. 지금 그건 뭐지? 늙은 비구니가 그의 앞섭을 가리켰다. 이게 당신네 거야? 당신은 무더러 대답하게 할 수 있어? 당신은... 아큐는 말을 채 끝내지도 못하고 갑자기 뛰었다. 한 마리의 커다란 검은 개가 쫓아왔던 것이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어. 성내로 들어가는 게 낫겠어. 무 3개를 다 먹었을 때쯤에 그는 이미 성내로 들어가기로 생각을 정했다. 제6장 중흥에서 말로까지. 웨이주항에서 아큐의 모습이 다시 보인 것은 그해 추석이 막 지났을 때였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아큐가 돌아왔다고 말했고 그리고는 거슬러 올라가서 그가 어디에 갔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러나 아큐가 이번에 돌아온 것은 전과는 크게 달랐고 확실히 놀랄만했다. 날이 저물어갈 무렵 그는 몽롱하게 졸리는 눈을 하고 술집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계산대로 다가가 허리춤에서 손을 꺼내 한 줌 가득한 은전과 동전을 계산대 위에 던지며 현금이야, 술을 줘 라고 말했다. 새 겹저고리를 입었고 허리춤에 큰 전대가 달려있는 것이 보였는데 묵직한 것이 허리띠를 둥그런 호선 모양으로 처지게 했다. 웨이주항의 오랜 관례는 조금이라도 눈길을 끄는 인물을 보면 업신여기기보다는 존경하는 것이었다. 지금도 아큐인 줄은 번연히 알았지만 누더기 겹저고리의 아큐와는 무척 딴판이었고 옛사람이 이르기를 선비는 사흘만 못 만났어도 마땅히 괄목상대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점원, 주인, 손님, 행인 모두가 의심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존경하는 그런 태도를 나타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주인은 우선 고개를 끄덕여 보인 다음 이어서 말을 붙였다. 오, 아큐, 자네가 돌아왔군. 돌아왔지. 돈 많이 벌었구먼, 자네. 어디에서? 성내에 갔었지. 이 소식은 다음날 온 웨이주항에 다 퍼졌다. 사람들은 모두들 현금과 새 겹저고리의 아큐의 중홍사를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술집에서, 찻집에서, 사당 처마 밑에서 조금씩 탐문을 했다. 그 결과 아큐는 새로운 존경을 받게 되었다. 아큐의 말에 의하면 그는 거인 어른 댁에서 일을 했다. 이 대목에서 듣는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다. 그 어른의 원래 성은 바이씨였지만 성 전체를 통틀어 거인은 오직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을 덧붙일 필요도 없이 거인이라고 하면 바로 그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웨이주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방 백리 안쪽에서는 다 그랬다. 그의 이름이 거인 어른인 줄로 아는 사람도 꽤 많았다. 그런 사람 댁에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존경할 만했다. 다만 일부 건달들만은 꼬치꼬치 따지며 아큐의 내막을 캐내려 했다. 아큐도 꺼리지 않고 오연하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담을 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창고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창고 밖에서 망을 보다가 물건을 받는 하찮은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7장 혁명. 선통 3년 9월 14일, 즉 아큐가 전대를 짜오바이엔에게 팔아넘긴 그날, 한밤중에 검은 뜸을 덮은 커다란 배 한 척이 짜오시 댁의 강가 선창에 도착했다. 그 배가 어둠 속에서 저어왔을 때 시골 사람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으므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떠날 때에는 새벽이 가까웠으므로 오히려 몇 사람의 눈에 띄었다. 은밀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거인어른의 배였다. 그 배는 웨이주항에 큰 불안을 가져다 주었다. 찻집이나 술집에서 떠도는 말로는 혁명당이 성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거인어른이 우리 시골로 피난을 나왔다고 했다. 혁명당에 대해서는 그날 밤중에 성으로 들어왔으며 모두 흰 투구에 흰 갑옷 차림이었는데, 그건 숭정 황제를 위한 상복으로 입은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아큐의 귀에도 혁명당이라는 말은 진작부터 들려오던 터였고, 올해는 혁명당을 죽이는 것을 제 눈으로 구경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그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몰라도 혁명당은 곧 반역이며 반역은 곧 자기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껏 깊이 증오하고 극히 원통해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것이 백리사방의 이름이 높은 거인어른을 그토록 겁먹게 하였으니 그는 자기도 모르게 동경을 품게 되었고, 더구나 웨이주항 사람들의 당황한 표정에 아큐는 더욱 유쾌해졌다. 혁명도 좋은 거구나 라고 아큐는 생각했다. 그 개같은 놈들을 혁명해버리자. 혐오스러운 놈들, 가증스러운 놈들. 그래, 나도 혁명당에 항복해야지. 어찌 된 것인지 갑자기 자기는 혁명당이고 웨이주항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포로인 것 같았다. 그는 득의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떠들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웨이주항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불쌍한 눈빛은 아큐가 이제껏 본 적이 없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보자 그는 6월에 빙수를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해졌다. 그래서 더욱 신이 나서 걸어가면서 고함을 질렀다. 좋아. 원하는 것은 전부 다 내 것. 마음에 드는 여자도 전부 다 내 것. 뚜뚜 창창. 아큐가 기분이 들뜬 채 한 바퀴 돌고서 사당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술이 깨어 있었다. 그날 밤에는 사당지기 영감도 의외로 부드러워서 그에게 차를 대접하는 것이었다. 촛불은 정월 대보름날처럼 밝게 일렁거렸고 그의 생각도 점점 더 춤을 추었다. 반역이라? 재미있구나. 다음날 그가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거리로 나가 살펴보니 모든 것이 다 전과 똑같았다. 그는 여전히 배가 고팠고 생각해보려 해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뭔가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았고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정수함에 도착했다. 들여다보니 늙은 비군이 한 사람만 있었다. 자네 또 왜 왔나? 그녀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혁명하러요. 알아요? 아큐는 아주 모호하게 말했다. 혁명, 혁명. 벌써 혁명했잖아. 자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혁명한다는 거야? 늙은 비구니가 두 눈을 붉히며 말했다. 뭐라고요? 아큐는 의아했다. 모르는군. 그들이 벌써 와서 혁명해버렸어. 누가요? 아큐는 더욱 의아했다. 그 수재하고 양놈. 아큐는 너무 뜻밖여서 자기도 모르게 대경 실색을 했다. 제8장 혁명 불허.
웨이주왕의 인심은 나날이 안정되어 갔다. 전해져 오는 소식에 따라 혁명당이 성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 무슨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이 알려졌다. 지현 나으리는 원래대로 있고 다만 이름을 뭐라고 바꾸었을 뿐이며 거인 어른도 무슨 관직, 그 명칭들을 웨이주왕 사람들은 아무도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다. 관직을 맡았고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도 여전히 종전의 그 파총이었다. 하지만 웨이주왕에도 개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 며칠 뒤 변발을 머리 꼭대기로 틀어올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이미 말했듯이 선두는 물론 수제공이었고 다음은 짜오스천과 짜오바이엔이었으며 아큐는 그 다음이었다. 여름이라면 사람들이 변발을 머리 꼭대기로 틀어올리거나 묶거나 해도 무슨 진기한 일이라 할 수 없겠지만 지금은 늦가을이므로 그러한 한겨울의 여름옷 입기식은 변발을 틀어올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대 영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웨이주왕 마을로 보더라도 개혁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짜오스천이 휑한 뒤통수를 하고 걸어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와, 혁명당이다. 그 말을 듣고 아큐는 몹시 부러웠다. 그는 대나무 젓가락을 가지고 변발을 머리 꼭대기로 틀어 올리고서 한참을 망설인 뒤에야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갔다. 그가 거리를 걸어가자 사람들은 그를 보고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큐는 처음에는 몹시 불쾌했고 나중에는 몹시 불만스러웠다. 요 며칠 사이에 성내에 갔다 온 사람은 가짜 양놈 하나뿐이었다. 짜오 수제도 원래는 상자를 맡아준 인연을 내세워 친히 거인 어른을 방문하고 싶어 했지만 변발을 잘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중지해버렸다. 그는 노란 우산 형식의 편지를 한 통 써서는 가짜 양놈에게 성내에 가는 길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유당에 들어갈 수 있게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가짜 양놈은 돌아와서 수재에게 은화 4원을 청구했고 그로부터 수재는 은복숭아를 옷깃에 달게 되었다. 웨이주왕 사람들은 모두 감복하면서 이것은 스요우당의 계급장인데 한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때문에 짜오 노어르는 갑자기 오만해졌는데 자기 아들이 처음 수재가 되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했다. 그래서 안하무인이 되어가지고 아큐를 만나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큐는 바야흐로 불만스러운 데다가 시시각각으로 푸대접 받는다는 느낌이었는데 그 은복숭아 소문을 듣자마자 자기가 푸대접 받는 원인을 깨달았다. 혁명을 하려면 항복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변발을 틀어올리는 것으로도 안 되는 것이었다. 첫째는 역시 혁명당과 친해져야 했다. 그가 아는 혁명당이라곤 단 2사람뿐이었는데 성내에 있던 한 사람은 이미 댕공해서 죽어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가짜 양놈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얼른 가서 가짜 양놈과 상의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었다. 치엔시 댁의 대문이 마침 열려 있어서 아큐는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다.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몹시 놀랐다. 가짜 양놈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던 것이다. 온몸이 새까만 것은 아마 양복일 것이고 그 또한 은복숭아를 달았으며 손에는 아큐가 맛본 적이 있는 지팡이를 들었고 이미 한자 남짓자란 변발을 풀어헤쳐 어깨 위로 늘어뜨렸는데 봉두난발의 모습이 유해선과 흡사했다. 그 맞은편에는 짜오바이엔과 건달 셋이 똑바로 서서 지극히 공경하는 태도로 말을 듣는 중이었다. 아큐는 가만히 걸어 들어가 짜오바이엔의 등 뒤에 가서 섰다.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몰랐다. 가짜 양놈이라고 부르는 건 물론 안 되고
양인도 적당하지 않고 혁명당도 적당하지 않고 어쩌면 양 선생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도 모른다. 양 선생은 그를 보지 못했다. 눈을 허옇게 뜨고 바야흐로 열변을 토하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지. 훈형, 우리 시작합시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하더군. No. 이건 서양 말이라서 자네들은 못 알아듣겠군.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성공했을 거야. 그렇지만 그게 바로 그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중한 점이지. 그가 제3, 제4 날더러 호북으로 가달라고 부탁했지만 나는 아직 승낙하지 않았어. 그런 작은 현성에서 일하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큐는 그가 잠깐 말을 멈추기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최대한의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지만 무슨 까닭에서인지 양 선생이라고 부르지는 못했다. 말을 듣고 있던 네 사람이 모두 깜짝 놀라며 그를 돌아보았다. 양 선생도 그제야 그를 보았다. 뭐야? 저는 나가. 저는 꺼져. 양 선생이 곡상봉을 쳐들었다. 짜오바이엔과 건달들이 다들 고함을 질렀다. 선생님께서 꺼지라고 하시는데 말 안 들어? 아큐는 손으로 머리를 가리며 자기도 모르게 문 밖으로 도망쳤다. 양 선생이 그가 혁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로서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 그는 이토록 한심한 느낌이 든 적은 이제껏 없었던 것 같았다. 어느 날 그는 늘 하던 대로 밤이 깊도록 넋을 놓고 다니다가 술집이 문을 닫을 때가 되어서야 천천히 걸어서 사당으로 돌아갔다. 팍! 툭탁!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막 귀를 기울이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도망쳐 왔다. 그것을 보자마자 아큐는 얼른 몸을 돌려 그 뒤를 따라 함께 도망쳤다. 그 사람이 모퉁이를 돌자 아큐도 돌았고 그 사람이 모퉁이를 돌아서 멈춰 서자 아큐도 멈춰 섰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 사람을 살펴보니 바로 샤오디였다. 뭐야? 아큐는 불쾌해졌다. 짜오 시댁이 강도를 당했어. 샤오디가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샤오디는 말을 마치고는 가버렸다. 조심스럽게 걸어나와 자세히 귀를 기울였다. 왁자지껄 하는 것 같았다.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다. 흰 투구에 흰 갑옷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자를 드러내고 가구를 드러내고 수제 안에 영파 침대도 드러내는 것 같았지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더 가까이 가보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사당으로 돌아갔다. 한참 누워있자니 비로소 마음이 안정되었고 자신에 관한 생각들이 떠올랐다. 흰 투구에 흰 갑옷의 사람들은 분명히 왔지만 결코 자기를 부르러 오지는 않았고 그 많은 좋은 물건들을 가져갔어도 자기 몫은 없었으니 이것은 전부 가짜 양놈이 가증스럽게도 내가 반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았다면 이번에 어째서 내 몫이 없게 되었겠어. 아큐는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났고 마침내는 마음이 온통 통 안으로 가득해져서 모질게 머리를 끄덕였다. 제9장 대단원. 짜오시 댁이 강도를 당한 뒤 웨이주왕 사람들은 대부분 통쾌하면서도 두려웠다. 아큐 역시 통쾌하면서도 두려웠다. 그러나 나흘 뒤 아큐는 한밤중에 갑자기 현성으로 잡혀 들어갔다. 성내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정오가 되었다. 아큐는 자기가 어느 낡은 관청으로 끌려 들어가 5번 모퉁이를 돈 다음 작은 방에 처박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막 비틀거리는 순간 그 통나무로 만든 창살문이 그의 발 뒤꿈치를 따라 닫혔는데 그 나머지 3면은 모두 벽이었다. 자세히 보니 방구석에 두 사람이 더 있었다. 그들이 아큐에게 묻자 아큐는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반역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요. 그는 오후에 다시 창살문 밖으로 끌려나가 큰 방으로 옮겨졌는데 그 방의 위쪽에는 머리를 빡빡 깎은 늙은이가 앉아 있었다. 아큐는 그가 중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나 살펴보니 아래쪽에는 군인들이 한 줄로 서 있고 양옆에는 또 장삼을 입은 사람들이 10여 명 서 있는데 그 늙은이처럼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들도 있고 그 가짜 양놈처럼 한자 정도 되는 긴 머리를 등 뒤로 풀어헤친 사람도 있다. 모두 험악한 얼굴을 하고 그를 노려보았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내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러자 무릎 관절이 금세 저절로 힘이 빠져 꿇어앉아 버렸다. 서서 말해. 꿇어앉지 마라. 장삼을 입은 사람들이 호통을 쳤다. 아큐는 알아들은 것 같았지만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다는 느낌이 드는 데다가 몸이 자기도 모르게 웅크려졌고 그 바람에 결국 꿇어앉고 말았다. 노예 근성. 장삼을 입은 사람은 다시 경멸하듯 말했지만 다시 일어서라고 하지는 않았다. 너 사실대로 자백해라. 그래야 고생을 면한다. 나는 진작부터 다 알고 있으니까 자백하면 너를 놓아줄 수도 있다. 그 빡빡머리의 늙은이가 아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침착하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 너의 일당은 어디에 있지? 뭐요? 그날 밤 짜오시댁을 턴 놈들 말이다. 그들은 저를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가져갔어요. 아큐는 말을 꺼내자마자 화가 치밀었다. 어디로 갔지? 말하면 너를 놓아주마. 늙은이는 더욱 부드러워졌다. 저는 몰라요. 그들이 저를 부르러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늙은이가 한 번 눈짓을 하자 아큐는 다시 창살문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가 두 번째로 창살문 밖으로 끌려 나온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다. 늙은이가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아큐는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할 말이 없었으므로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장삼을 입은 사람 하나가 종이 한 장과 붓 한 자루를 아큐 앞에다 가져다 놓고 붓을 그의 손에 쥐어주려고 했다. 저는 글자를 모르는데요. 아큐는 덥석 붓을 움켜잡고서 황공해하면서 부끄러운 듯이 말했다. 그러면 너 좋을 대로 동그라미나 하나 그려라. 아큐는 동그라미를 그리려 했지만 붓을 잡은 손이 떨리기만 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종이를 바닥에 펴주었고 아큐는 엎드려서 평생의 힘을 다 쏟아 동그라미를 그렸다. 아큐가 세 번째로 창살문 밖으로 끌려 나왔다. 늙은이가 아주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아큐는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할 말이 없었으므로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장삼을 입은 사람들과 단삼을 입은 사람들 여럿이 갑자기 그에게 사라사로 만든 하얀 조끼를 입혔는데 거기에는 검은 글자들이 쓰여 있었다. 아큐는 몹시 기분이 나빴다. 왜냐하면 그것은 꼭 상복을 입는 것 같았고 상복을 입는다는 것은 재수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는 두 손을 뒤로 묶였고 그러자마자 곧장 관청 밖으로 끌려 나갔다. 아큐는 포장을 치지 않은 술에 태워졌고 짧은 옷을 입은 사람들 몇 명이 그와 같은 자리에 탔다. 그 수레는 즉시 출발했다. 앞에는 총을 맨 군인들과 단정이 있었고 양옆에는 입을 벌리고 있는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이것은 목을 베러 가는 것이 아닌가. 마음이 다급해지자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멍멍해지며 넋이 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얼핏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때로는 목을 잘리게 되기도 하는 법인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아큐는 갑자기 자기가 기계도 없이 노래 한마디 부르지 못하는 게 몹시 부끄러웠다. 20년 뒤에는 다시 태어나 아큐는 촉망 중에 스승 없이 스스로 통달한다는 식으로 여지껏 해본 적이 없는 말을 반구절 내뱉었다. 잘한다. 사람들 속에서 늑대가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수레는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아큐는 갈치하는 사람들을 다시 둘러보았다. 4년 전에 그는 산기슭에서 굶주린 늑대 한 마리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 늑대는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고 멀리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한없이 그의 뒤를 따라오며 그의 고기를 먹으려고 했다. 흉악하면서도 겁을 내는 그 눈은 두 개의 도깨비불처럼 빛나면서 멀리서부터 그의 살가죽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번에 그는 또 이제껏 본 적이 없는 더욱더 무시무시한 눈을 보았다. 둔하면서도 예리한 그 눈은 이미 그의 말을 씹어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 이외의 것들을 씹어먹으려고 하면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영원히 그의 뒤를 따라왔다. 그 눈들은 하나로 합쳐지는 듯 하더니 어느새 그의 영혼을 물어뜯는 것이었다. 사람 살려! 그러나 아큐는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다. 그는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멍멍해진 채 온몸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여론으로 말하자면 웨이주앙에서는 이의가 없었다. 당연히 모두들 아큐가 나쁘다, 총살당한 것이 그가 나쁘다는 증거다. 나쁘지 않다면 어째서 총살까지 당하게 된단 말이냐 라고 말했다. 성내 여론은 오히려 좋지 않았다. 그들 대부분은 총살은 참수만큼 구경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하며 불만스러워했다. 게다가 얼마나 웃기는 사형수인가. 그렇게 오랫동안 거리를 돌았으면서 끝내 노래 한마디를 못 부르다니 말이다. 그들은 한 차례 헛걸음을 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창비에서 펴내고 전형주님이 번역하신 루쉔의 중편소설 아큐정전을 발췌 낭독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췌 낭독을 승인해주신 출판사와 번역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